이상하네. 우리 단지 어르신들이 갑자기 다 조용해지셨네? 부산 행복아파트 단지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말이 많던 어르신 5분이 동시에 침묵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뭔가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정말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행복아파트 101동부터 105동까지 각 동마다 한 분씩 특별한 어르신들이 살고 계셨어요. 이분들은 모두 동네에서 나름의 유명 인사들이셨죠. 하지만 그 유명함의 이유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101동에 사시는 최순옥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아파트 방송국으로 불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30분, 마트 앞에서 만나면 1시간씩 쉬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어떤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웠는지, 누구네 아들이 취업에 실패했는지, 심지어 어느 집 강아지가 어디서 용변을 받는지까지 모든 걸 다 아시고 또 다 퍼뜨리셨죠. 백이동의 김대성 할아버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과거 영웅담을 늘어놓으셨어요.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회사에서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자랑하셨어요. 처음엔 대단하다고 맞장구 쳐주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하기 시작했죠. 103동의 팍복순 할머니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이셨어요. 우리는 건물 몇 개 있어서 임대료만으로도 한 달에 얼마씩 들어와. 택시를 탈 때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자신의 재산 규모를 자랑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투자로 돈을 벌었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셨죠. 104동의 이정호 할아버지는 동네 험담의 진원지였어요. 누구든 안 계시면 그분 흉을 보고 조금만 이상한 일이 생기면 온갖 추측을 늘어놓으셨어요. 저 집 부부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남편이 늦게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과장되고 왜곡되곤 했죠. 105동의 윤미자 할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털어놓으셨어요. 건강 문제부터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과의 갈등까지 숨기는 게 없으셨죠. 우리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아요. 며느리와도 사이가 안 좋고. 처음엔 동정심으로 들어주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2023년 봄까지만 해도 이 5분은 동네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분들이셨어요. 하지만 여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아파트는 1998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였어요. 전체 1500세대가 살고 있는 큰 규모였지만 오래된 만큼 이웃 간의 정도 깊은 곳이었죠.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는 끈끈한 공동체 문화가 있었어요. 매일 오전 9시면 1층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이셨어요. 함께 운동도 하고 바둑도 두고 차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죠. 이 5분도 경로당의 단골 멤버들이셨어요. 최순옥 할머니는 경로당에 오시면 어제 들은 소식을 모든 분들께 전해드리는 게 일이었어요. 마치 아침 뉴스 앵커처럼 동네 소식을 브리핑해 주셨죠. 처음엔 재미있어 하던 분들도 점점 지겨워하기 시작했어요. 김대성 할아버지는 바둑을 두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대방이 집중해서 바둑을 두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으셨죠. 팍복순 할머니는 다른 분들이 생활비나 의료비 걱정을 하시면 을에 자신의 여유로운 경제 상황을 자랑하셨어요. 그 정도 돈은 우리한테는 용돈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상대방을 더욱 위축되게 만드셨어요. 이정호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가장 소식이 빠른 분이셨어요. 누가 병원에 갔다더라, 누구네 아들이 이혼했다더라, 온갖 소문을 먼저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소문들에 자신만의 해석을 더해서 퍼뜨리셨어요. 윤미자 할머니는 경로당에 오실 때마다 새로운 걱정거리를 가져오셨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다, 아들 사업이 어렵다,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한다, 온갖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순옥 할머니의 소식 전파가 때로는 사생활 침해가 되었어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갔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퍼져서 그분이 무척 당황하셨죠. 대성 할아버지의 자랑이 다른 분들에게는 자랑질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상처가 되었죠. 폭순 할머니의 돈 자랑은 점점 도를 넘었어요. 다른 분들이 절약 이야기를 하시면 못마땅해 하시고 자신의 풍요로운 생활을 과시하셨죠. 정호 할아버지의 험담은 때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근거 없는 추측이 사실인 양 퍼져서 당사자들이 곤란해하는 일이 생겼죠. 미자 할머니의 고민 털어놓기는 다른 분들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매번 우울한 이야기만 듣다 보니 경로당 분위기 자체가 무거워졌어요. 결국 작년 5월경부터 경로당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5분이 오시면 다른 분들이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를 끊고 나가시는 일이 잦아졌죠. 문제는 작년 6월에 터졌어요. 행복아파트에서 가장 큰 갈등이 시작된 것이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계셨는데
최순옥 할머니가 평소보다 더 신이 나서 들어오셨어요. 어머나 큰일 났어요. 203동 박씨 부부 말이야. 순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경로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분들이 귀를 기울이셨죠. 남편분이 새벽에 택시 타고 어디 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집에는 아침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정호 할아버지가 바로 끼어드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분명히 뭔가 있는 거네요. 요즘 남자들이 다 그래요. 정호 할아버지의 말에 다른 분들도 하나둘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추측이 추측을 낳았고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어 갔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경로당을 벗어나 온 단지로 퍼져나간 것이었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내용도 점점 심각해졌죠. 203동 박씨가 바람을 핀다더라. 새벽마다 외박을 한다더라. 부인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여자를 만난다더라. 이 소문이 결국 203동 박씨 부부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박씨 부부는 30년을 해로한 금슬 좋은 부부였는데 이 소문 때문에 큰 오해가 생겼어요. 사실 박씨 아저씨는 새벽마다 나가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치매 걸린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놓고 매일 새벽에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새벽에 깨시면 아들을 찾으신다고 해서 효심 깊은 아들이 매일 새벽 5시에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와 아침을 함께 드시고 오셨던 것이었죠. 하지만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후였어요. 박씨 부인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박씨 아저씨는 억울하고 분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의심하다니. 결국 박씨 부부는 큰 싸움을 하셨고 박씨 아저씨는 며칠간 집을 나가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역시 소문이 맞았나 바라며 더욱 확신했죠. 이 일이 경로당에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최순옥 할머니와 이정호 할아버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함부로 남의 일에 대해 말하는 건 아니지 않나? 경로당 회장이신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순옥 할머니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저는 제가 본 걸 말한 것뿐이에요. 잘못된 건 없잖아요. 정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측해서 뭐가 어때요? 사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분들의 시선은 차가워졌어요. 누군가의 사생활이 함부로 화제가 되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한 가정이 위기에 빠진 것을 보면서 불쾌감을 느끼셨던 것이죠. 203동 박씨 부부 사건 이후 경로당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5분에 대한 다른 어르신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김대성 할아버지는 이런 분위기를 모르고 여전히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말이야, 직원들이 나만 보면 인사를 했어. 내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지만 이제는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둑을 두던 분들도 한숨을 쉬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박복순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분들이 생활비 걱정을 하시면 여전히 자신의 여유로운 상황을 자랑했어요. 그런 걱정은 우리는 안 해도 돼요. 임대료만으로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오니까. 이런 말을 들은 다른 분들은 기분이 상했어요. 자신들의 어려움을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윤미자 할머니도 여전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우리 아들 사업이 진짜 어려워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위로해주는 사람도 줄어들었어요. 매번 똑같은 고민만 늘어놓으시니 다른 분들도 지쳐갔던 것이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로당 분위기 자체가 무거워졌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조용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됐죠. 7월 초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여름휴가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박복순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세요? 저희는 제주도에서 제일 비싼 호텔에서 한 달 살기로 예약했어요. 스위트룸으로요. 이 말을 들은 다른 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멀리 여행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집에서 쉴 예정이에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그러자 박복순 할머니가 또 말했어요. 그러게요. 저희는 물가 걱정은 안 해도 돼서 다행이에요. 돈이 없으면 참 불편할 것 같아요. 이 말에 경로당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든 분들이 불쾌해하시는 게 느껴졌죠. 그날 이후로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5분이 계시면 다른 분들이 자리를 피하시는 일이 잦아졌죠. 경로당 회장님이 고민하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면 어떨까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시고. 하지만 5분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셨어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고 계셨는데 왜 사람들이 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죠. 8월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경로당에 오시는 분이 절반으로 줄었고 분위기도 전보다 훨씬 침체되었어요. 이 5분들도 서서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피한다는 것을, 대화에서 소외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아직도 자신들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셨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여름이 깊어가면서 행복 아파트 경로당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한때 동네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5분이 계시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외로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죠. 떠벌리기 좋아하는 최순옥 할머니의 위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년 8월 15일 광복절 최순옥 할머니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오후 이 시경 순옥 할머니는 평소처럼 아파트 현관에서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젊은 엄마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응, 우리 딸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고. 순옥 할머니는 귀가 번쩍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놓칠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딸이 바로 순옥 할머니의 손녀 지은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순옥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19살 손녀 지은이가 대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하지만 순옥 할머니는 곧 평소 습관대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우리 지은이가 대학교에서 좀 힘들어한다네요. 요즘 애들이 참 복잡해요. 순옥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동네 분들께 하면서 손녀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달랐죠. 아, 그래요? 요즘 대학생들도 왕따가 있나 봐요. 지은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이런 반응들이 나왔고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어 갔어요. 순옥 할머니 손녀가 대학교에서 따돌림 당한다는 소문이 온 단지에 퍼졌어요. 그런데 8월 15일 저녁 순옥 할머니는 아들에게서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지은이가 큰일 났어요. 병원으로 빨리 와주세요. 순옥 할머니가 급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손녀 지은이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자살을 시도한 것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크신 것 같아요. 순옥 할머니는 손녀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지은이가 깨어나서 한 말은 순옥 할머니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할머니, 왜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살아요? 지은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대학교에서도 힘든데 집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봐요. 할머니가 내가 왕따 당한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엄마 친구들이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순옥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손녀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했는데 오히려 온 동네에 소문을 낸 것이었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돌리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그래요. 누구 이야기든 다 퍼뜨리잖아요. 이번에는 그게 저였던 거예요. 그날 밤 순옥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신의 말버릇이 가장 소중한 손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다음은 자기 자랑만 하시는 김대성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대성 할아버지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은 8월 25일이었어요. 그날은 경로당에서 원래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9월 행사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대성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 하셨어요. 내가 회사 다닐 때 경험으로는 말이야, 이런 행사는 기획이 중요해. 내가 직접 해본 적이 있거든. 하지만 그 순간 경로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든 분들이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곳을 보고 계셨어요. 누구도 대성 할아버지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죠. 회장님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볼까요? 대성 할아버지는 당황했어요. 평소 같으면 자신의 말에 다들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번엔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대성 할아버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박 영감,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박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대성씨, 솔직히 말하면 요즘 당신 이야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매번 똑같은 자랑만 하시니까. 이 말에 대성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랑이요? 저는 그냥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한 건데요. 박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대성씨,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이미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이제는 우리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대성 할아버지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평생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회의 후 경로당에서 나오는데 대성 할아버지 혼자만 남았어요. 다른 분들은 모두 함께 나가셨는데 아무도 대성 할아버지와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대성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자신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내가 정말 자랑만 했나?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았나? 되돌아보니 그동안 대성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금방 자신의 경험담으로 화제를 돌렸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날 밤 대성 할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어요. 진정한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은 그동안 말하기만 하고 듣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은 평소 돈 자랑, 재산 자랑하던 박복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복순 할머니에게 인생 최대의 충격이 온 것은 9월 3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10시경 복순 할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는 금융감독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특별수사팀입니다. 할머니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노출되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복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금융에 관심이 많고 조심성이 강한 분이었는데 자신의 계좌가 위험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늘 조심하거든요. 전화를 건 사람이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매우 정교해졌어요. 할머니처럼 재산이 많은 분들을 특별히 노린다고 합니다. 복순 할머니는 재산이 많은 분이라는 말에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요. 평소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던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즉시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셔야 합니다. 저희가 임시로 안전금고를 준비했으니 현금을 인출해서 포관해주세요. 복순 할머니는 평소 같으면 의심했을 텐데 그날따라 마음이 급했어요. 며칠 전 동네에서 보이스피싱 당한 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얼마나 인출해야 하나요? 할머니 전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드려야죠. 대략 얼마나 되시나요? 복순 할머니는 평소 습관대로 자신의 재산 규모를 말했어요. 20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정말로 정장을 입은 사람이 복순 할머니 집으로 왔어요. 신분증도 보여주고 공문서처럼 보이는 서류도 가져왔어요. 할머니, 지금 즉시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셔야 합니다. 카드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요. 복순 할머니는 그 사람과 함께 은행에 갔어요. 하지만 한 번에 많은 돈을 인출할 수는 없어서 며칠에 걸쳐서 조금씩 인출했어요. 할머니, 이 돈을 저희 안전금고에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일주일 후에 새 계좌가 만들어지면 다시 입금해 드릴게요. 복순 할머니는 20억 원 전부를 그들이 준비한 금고에 넣었어요. 영수증도 받았고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오라는 약속도 받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복순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도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왔어요. 그제야 복순 할머니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0억 원 전부를 잃은 것이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기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어요. 그날 밤 복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자신이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재산을 자랑하고 다닌 것이 결국 자신을 표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복순 할머니를 노린 이유도 그녀가 부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부자 할머니였으니까요. 다음은 험담하기 좋아하는 이정호 할아버지의 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정호 할아버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9월 10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경로당에서 정호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새로운 소문 하나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304동 김씨 부부 말이야. 경로당에 계시던 분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비록 정호 할아버지의 험담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호기심은 있으셨거든요. 김씨 아저씨가 요즘 이상해요. 며칠 전부터 새벽마다 짐을 싸더라고요. 아마 이사 준비하는 것 같은데 부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정호 할아버지는 며칠 전 우연히 본 장면을 이야기했어요. 김씨 아저씨가 새벽에 큰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아, 그리고 어제는 젊은 여자랑 통화하는 것도 봤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사실 정호 할아버지가 본 것은 일부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추측을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했어요. 제 생각에는 김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 몰래 이사할 준비를 하는 거겠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분들도 하나둘 끼어들었어요. 그럴 만도 하네요. 요즘 김씨 부부 사이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김씨 부인이 불쌍하네요. 남편이 그런 짓을 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어 갔고 결국 온 단지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9월 15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김씨 아저씨가 새벽마다 짐을 싸고 젊은 여자와 통화했던 진짜 이유가 드러난 것이었어요. 김씨 아저씨의 딸이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면서 2살 손녀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김씨 아저씨는 딸과 손녀를 위해 방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고 젊은 여자와의 통화는 딸과의 통화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후였어요. 김씨 부인은 남편을 의심했고 김씨 아저씨는 억울해했어요. 결국 김씨 부부는 큰 싸움을 했고 30년 해로한 부부가 진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 사실이 알려지자 정호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근거 없는 추측이 한 가정을 파괴한 것이었거든요. 김씨 아저씨가 경로당에 찾아와서 정호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정호 영감,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졌어요. 당신이 퍼뜨린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30년 부부가 헤어지게 되었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본 것을 추측으로 해석해서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김씨 아저씨는 화가 나서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요. 우리 부인은 저를 믿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람둥이로 봐요. 어떻게 살라고요? 그날 이후 정호 할아버지는 깊은 후회에 빠졌어요. 자신의 험담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다음은 떠벌이 윤미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윤미자 할머니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온 것은 9월 20일이었어요. 평소처럼 동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미자 할머니는 또다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아들 사업이 정말 어려워요. 빚이 10억이나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은 동네 분들은 안쓰러워했지만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조금 지겨워하기도 했어요. 미자씨, 너무 걱정 마세요. 아들분이 어떻게든 해결하실 거예요. 하지만 미자 할머니는 계속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막막해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우리가 쫓겨날지도 몰라요.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좋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최근 이사 온 젊은 남성이었는데 알고 보니 사채업자였어요. 그는 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피 때문에 고민하는 할머니라면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9월 25일 저녁 정말로 그 남자가 미자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어요. 할머니, 아들분 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미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동네에서 한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누구세요? 어떻게 저희 사정을 아세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 동네가 작잖아요. 다들 할머니 걱정하고 계세요. 제가 아들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어떻게요? 제가 금융업을 하거든요. 아들분 빚을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대신 할머니가 보증을 서주시면 돼요. 미자 할머니는 아들을 도울 방법이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하지만 보증을 선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보증이요? 그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남자는 안전하다고 계속 설득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형식적인 거예요. 아들분만 잘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미자 할머니는 보증서에 사인했어요.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하지만 한 달 후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남자의 동료들이 미자 할머니 집으로 몰려온 것이었어요. 할머니, 아들분이 약속을 안 지키네요. 이제 할머니가 책임져야죠. 뭘 책임져요? 저는 보증만 선 거잖아요. 보증서에 사인하셨잖아요. 아들분 대신 할머니가 갚으셔야 해요. 15억입니다. 미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10억이라고 했는데 15억이라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런 돈 없어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갚아요? 남자들은 협박을 시작했어요. 그럼 집을 파셔야죠. 아니면 매일 우리가 찾아올 거예요. 그때서야 미자 할머니는 자신이 큰 사기에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평소 약점을 함부로 드러낸 것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동네에 떠벌리고 다닌 것이 결국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빌미가 된 것이었어요. 금년 9월 말 행복 아파트의 5 어르신들은 각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어요. 순옥 할머니는 손녀의 자살 시도로 충격에 빠졌고 대성 할아버지는 완전한 왕따가 되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20억 원을 모두 잃었고 정호 할아버지는 30년 부부를 이혼시켰으며 미자 할머니는 사채업자들에게 협박당했어요. 각자 뼈저린 후회를 하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과연 이 5분의 놀라운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는 완전히 달라진 이들의 모습과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줍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행복 아파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최순옥 할머니였어요. 손녀 지은이의 자살 시도 이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경로당에 나오셔도 예전처럼 동네 소식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함부로 입을 열지 않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들어주셨죠.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동네 분들이 궁금해하자 순옥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는 듣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김대성 할아버지도 180도 달라졌어요. 경로당 왕따 사건 이후 자신의 자랑을 완전히 멈췄어요. 대신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바둑을 두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진심 어린 질문을 했어요. 팍 할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이렇게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어요. 박복순 할머니는 20억을 잃은 후 완전히 겸손해졌어요. 돈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절약하는 방법들을 다른 분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요즘 마트에서 저녁에 할인하는 것들 사면 정말 경제적이에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복순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이정화 할아버지는 김씨 부부 이혼 사건의 험담을 완전히 끊었어요. 대신 다른 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만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해 보이세요. 예전 같으면 누군가의 흉을 봤을 텐데 이제는 긍정적인 말만 하셨어요. 윤미자 할머니는 사채업자 협박 사건 후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지혜예요. 이 5분의 변화를 본 다른 어르신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어요. 왜 갑자기 다들 조용해지셨지? 뭔가 큰일이라도 있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변화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달았어요. 경로당 분위기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예전에는 누군가의 험담이나 자랑 때문에 불편했는데 이제는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사람들도 다시 이 5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순옥 할머니께는 진짜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고 대성 할아버지와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복순 할머니의 절약 노하우는 다른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고 정화 할아버지의 격려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었어요. 미자 할머니의 지혜로운 조언도 많은 분들이 고마워했어요. 11월이 되자 행복 아파트는 정말 이름값을 하는 곳이 되었어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이었죠. 다음은 과거 사연 공개로 첫 번째 진실 폭로입니다. 지난달 말에 행복 아파트에 첫 번째 충격적인 방문자가 나타났어요. 그날 오전 10시경 경로당에 정장을 입은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찾는 사람은 최순옥 할머니였어요. 교수님 정말 여기 계셨군요. 순옥 할머니를 보자마자 그들이 깍듯이 인사를 드렸어요. 경로당에 있던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이라고요? 젊은 사람 중 한 명이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부산에 있는 대학교 심리상담학과 조교수 김영호입니다. 최순옥 교수님을 찾아뵈러 왔어요. 경로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분들이 순옥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김영호 교수가 말했어요. 교수님, 다음 주에 있을 테인 기념 학술대회에 꼭 참석해 주셔야 해요. 교수님의 침묵의 치료적 힘에 대한 연구가 다시 주목받고 있거든요. 순옥 할머니는 당황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김영호 교수는 계속 말했어요. 교수님께서 35년간 연구하신 상담에서의 침묵의 역할은 지금도 많은 상담사들이 참고하는 이론이에요. 특히 듣기의 치료적 힘에 대한 논문은 명작이죠. 그때서야 순옥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연구들이 정말 의미 있었던 건가요? 물론이죠. 교수님 덕분에 수많은 상담사들이 말하기보다 듣기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김영호 교수가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우리나라 심리상담학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침묵과 경청의 치료적 힘을 세계 최초로 이론화하신 분이거든요. 경로당에 계신 모든 분들이 놀라며 순옥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순옥 씨 정말 대학 교수셨어요? 순옥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35년간 부산에 있는 대학교 심리상담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럼 왜 그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순옥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가 평생 침묵의 힘을 가르쳤으면서 정작 일상에서는 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손녀일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김영호 교수가 말했어요. 교수님, 그래서 요즘 더욱 침묵의 힘을 실천하고 계신 거군요. 순옥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로 배우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는 들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요. 경로당에 있던 분들은 감동했어요. 그동안 순옥 할머니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가 되었거든요. 김영우 교수가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교수님, 지금 교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상담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더 큰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이야기로 5분의 정체가 폭로됩니다. 지지난주에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김대성 할아버지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경로당으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들이 대성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깍듯이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는 K전자 임직원들입니다. 김대성 회장님을 10년째 찾고 있었어요. 경로당에 있던 모든 분들이 또다시 놀랐어요. K전자는 코스피에 상장된 대기업이었거든요. K전자 상무가 설명했어요.
김대성 회장님은 저희 회사를 1981년에 창업하신 분이에요. 30년 전에 은퇴하시면서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조용히 지내고 계셨어요. 대성 할아버지는 당황해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의미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하지만 상무는 계속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만드신 회사가 지금 직원 5만 명의 대기업이 되었어요.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찾고 있었거든요. 팍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대성 씨, 정말 그 큰 회사 사장이었어요? 대성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큰 회사로 만들었죠. 하지만 그건 과거 일이에요. 그럼 왜 그동안 자랑을 안 하셨어요?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인데요. 대성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겸손할 때 더 존경받는다는 것도 알았고요. K전자 상무가 말했어요. 회장님, 그래서 요즘 더욱 겸손해지신 거군요.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할 거예요. 전달 18일에는 팍복순 할머니를 찾는 사람들이 왔어요. 지점장님, 여기 계셨군요. 세안은행 본점에서 온 임원들이었어요. 팍복순 지점장님은 30년간 저희 은행에서 근무하시면서 강남 지점을 최고의 지점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복순 할머니의 정체가 밝혀지자 사람들은 더욱 놀랐어요. 할머니, 그럼 돈 관리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었네요. 복순 할머니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30년간 고객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해놨는데 정작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돈은 정말 조용히 관리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지난달 24일에는 이정호 할아버지를 찾는 사람들이 왔어요. 이정호 PD님, PBS 방송국 직원들이었어요. PD님께서 만드신 농촌일기와 친구 오락관은 지금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명작이에요. 정호 할아버지의 정체가 알려지자 모든 분들이 감탄했어요. 할아버지, 그 유명한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었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평생 좋은 방송을 만들겠다고 했으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나쁜 소문만 만들고 있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지난주 수요일 마지막으로 윤미자 할머니를 찾는 사람들이 왔어요. 대법관님 찾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윤미자 대법관님은 1992년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이 되신 분이에요. 미자 할머니의 정체가 밝혀지자 모든 분들이 경외감을 느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미자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평생 법정에서는 신중하게 말했으면서 일상에서는 너무 함부로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지혜를 배웠습니다. 다음은 진정한 지혜의 완성에 관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주말 행복아파트 경로당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어요. 이제 모든 분들이 5 어르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심리학 교수, 대기업 창업자, 은행 지점장, 방송 PD, 대법관이었던 분들이 한 아파트에 모여 살고 계셨던 것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배운 것보다 최근에 깨달은 인생의 지혜가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최순옥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35년간 침묵의 치료적 힘을 가르쳤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실천하지 못했어요. 손녀 사건을 통해 진짜로 배웠습니다. 김대성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큰 회사를 만들었다고 자랑했지만 진짜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더라고요. 박복순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30년간 금융 전문가였지만 돈의 진짜 가치는 나누는 데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정호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자부했지만 현실에서는 나쁜 이야기만 퍼뜨렸어요.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윤미자 할머니도 말씀하셨어요. 법관으로서 공정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제 개인사에 대해서는 너무 경솔했어요. 진짜 지혜는 일상에서 나오는 것이더라고요. 다른 어르신들은 이 5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경로당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대단한 분들이셨지만 지금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요. 진짜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이에요. 이날부터 이 5분은 진정한 동네의 멘토가 되었어요. 순옥 할머니는 말없이 다른 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침묵의 상담사가 되었어요.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이 순옥 할머니를 찾아와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할머니는 따뜻한 경청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대성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사업가들을 조용히 도와주셨어요.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조언을 해주시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폭순 할머니는 자신이 사기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이 금융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돈 자랑 대신 지혜로운 재산 관리법을 알려주셨죠. 정호 할아버지는 험담 대신 동네의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는 긍정 뉴스 앵커가 되었어요. 누군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전해주셨어요. 미자 할머니는 자신의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동네 분들의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셨어요.
약점을 드러내는 대신 다른 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나눠주셨죠. 다음은 감동적 마무리로 진정한 행복 아파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행복 아파트는 정말로 행복한 곳이 되었어요. 5분의 변화를 보며 다른 주민들도 서로를 더욱 배려하게 되었어요. 험담 대신 격려를, 자랑 대신 나눔을, 비판 대신 이해를 실천하게 되었죠. 아파트 단지 전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는 집에는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이 모였고, 기쁜 일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축하해 주었어요. 특히 경로당은 진정한 지혜의 공간이 되었어요. 5 어르신의 조용하고 깊은 가르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지혜를 배웠어요. 어느 봄날 오후 경로당에서 한 젊은 엄마가 순옥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면 아이와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순옥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말하기보다는 들어주세요. 아이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답이 보일 거예요. 대성 할아버지에게는 젊은 사업가가 찾아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사업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뭔가요? 대성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성공보다는 사람이 먼저예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면 저절로 성공이 따라와요. 복순 할머니에게는 주부들이 찾아와 재테크 조언을 구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복순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돈은 조용히 관리해야 해요. 자랑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쓰세요. 그리고 절대 욕심부리지 마세요. 정호 할아버지에게는 동네 분들이 소통에 대해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호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남의 단점 말고 장점을 보세요. 험담보다는 격려를, 비판보다는 이해를 먼저 하세요. 미자 할머니에게는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자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이 5분의 가르침은 플라톤이 2000년 전에 했던 말씀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생활과 자랑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돈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험담하지 마라. 자신의 약점과 목표를 섣불리 드러내지 마라.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고 정의를 실천하라. 이 지혜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뼈저리게 체험한 후에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었어요. 2025년 가을 한 방송국에서 행복 아파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진정한 지혜를 찾은 5 어르신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죠. 하지만 5분은 방송 출연을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자랑의 허무함을 알았어요. 조용히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충분해요. 금년 가을 행복 아파트는 모범 공동체 아파트로 선정되었어요. 주민들 간의 배려와 소통이 뛰어나다는 이유였죠. 시상식에서 아파트 대표가 말했어요. 우리 아파트가 행복한 이유는 5분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가르침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인생의 지혜 덕분에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 모든 주민들이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최순옥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배운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조심하고 서로 배려하며 내면을 단단히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지혜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도 행복 아파트에서는 이 5분의 조용하고 깊은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어요. 말이 아닌 삶으로, 자랑이 아닌 겸손으로, 비판이 아닌 격려로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이가 들어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지혜의 시작은 바로 입을 조심하는 것이었어요. 플라톤의 2000년 된 지혜가 2025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름답게 실현된 것이었답니다.